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지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조 가입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고 젊은 직원들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노조 내부에서 우리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70%의 가입률이 무너지면서 현대차 역사상 가장 큰 균열이 시작됐고,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에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국내에는 12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속에 숨겨진 현대차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노조원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차가 왜 미국에 그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2022년 10월 미국 조지아주에 첫 삽을 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에 들어간 총 투자비가 1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연간 30만 대씩 찍어내고 있고 향후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첫 차가 굴러나왔고 2025년 3월에 정식 개장했으니까 불과 2년 반 만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필 미국이었냐는 건데, 단순히 노동 비용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만들면 일단 관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25%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물어야 했는데, 2025년 무역 협상을 통해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지 생산을 하면 이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안 짓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파는 차의 7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 공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확연한데,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시간 정도인 반면에 미국 공장에서는 1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조지아 공장의 자동화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인데, 다른 현대차 공장들의 평균 자동화율이 10%라는 걸 감안하면 4배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로봇만 950대 이상이 투입돼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 약 1,000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사실상 로봇 한 대당 직원 1명 꼴인 셈이에요. 임금 차이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약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엘라베마 공장 직원들 연봉이 대략 6,800만 원 수준이니까 한국이 거의 40%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임금이 40% 높은 것만으로는 생산성이 2배나 차이 나는 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핵심은 자동화 투자의 차이인데, 회사가 미국 공장에는 최신 로봇과 설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반면에 국내 공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노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상당히 공격적인 요구를 해왔거든요. 2025년 올해 노조가 내건 요구 조건들을 보면 월 기본급을 14만 1,300원 인상해달라는 것과 2024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주 36시간 근무하는 4.5일제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해더라는 것, 마지막으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달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문제였죠. 현대차의 2024년 순이익이 약 9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걸 승인하면 매년 2조 8,800억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4.5일제 요구도 논란이 됐는데,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노동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인 곳들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방식인데, 회사가 생산성 때문에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회사 측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노조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9년만 해도 현대차 노조 가입률이 70.7%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52.3%까지 떨어진 겁니다. 조합원 수로 보면 2019년에 28,330명이었던 게 2024년에는 39,662명 이하로 줄었는데, 전체 직원 수가 늘었는데도 노조원이 줄었다는 건 탈퇴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가입률이 50%대로 내려앉으면서 노조의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세대 갈등에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50대 이상 고참 직원들과 30대에서 4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생긴 건데요. 고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자는 입장인 반면에, 젊은 층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다가 회사가 정말로 한국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50대 직원은 어차피 몇 년 안에 퇴직할 테니까 당장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화하는 게 유리하지만, 30대 직원은 앞으로 20년 이상 더 일해야 하는데 공장이 문을 닫거나 축소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잖아요.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회사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하면서였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회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SNS나 직원 커뮤니티에서는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어떤 젊은 직원은 선배들은 편하게 퇴직하면서 우리한테는 폐허를 물려줄 거냐는 식의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결국 노조 탈퇴로 이어진 거죠.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지면서 단결력이 약해지고, 단결력이 약해지니까 협상에서도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2025년 8월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핵심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됐고,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라면 원청이라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어져서 구조조정, 인수합병, 심지어 해외 공장 건설 같은 경영 핵심 사안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99%가 이 법의 시행 규칙이 모호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라는 표현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 시각도 있어요. 이 법 덕분에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힘을 얻게 됐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현대차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이 법을 근거로 현대차에 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급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규직들이 받는 기본급의 4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달라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작 현대차는 2025년 12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무려 125조 2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건 직전 5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투자액 89조 1천억 원보다 36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에요. 투자 내용을 보면 미래 사업 분야에 50조 5억 원, 연구개발에 48조 4천억 원, 생산시설 최적화와 신규 인프라에 36, 2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미래 사업이라는 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첨단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2026년에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25년에 7,200명을 뽑은 것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죠. 울산에는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고 2027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시설도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내 제조 기반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유럽의 폭스바겐만 봐도 그래요. 2024년에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발표했는데 3만 5천 명을 해고하고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유럽 내수도 부진해지면서 위기에 빠진 건데, 현대차가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경영진 사이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 격차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했고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죠. 반면에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는 5년 연속 지연되면서 아직 명확한 출시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웨이모 같은 회사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주행거리를 달성했는데, 현대차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125조 투자 중에서 미래 사업과 연구 개발에 거의 100제 가까이를 배정한 건 이런 기술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래에도 살아남겠다는 전략인 거죠. 동시에 미국 공장 투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서 관세와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보조금 혜택을 최대화하겠다는 계산이고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노조가 강경하게 나갈수록 오히려 자동화 투자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로봇을 더 많이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조지아 공장이 40% 자동화율을 달성한 것도 결국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노조가 너무 많이 요구하면 회사는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젊은 노조원들이 이탈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선배 세대처럼 강경 투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국내에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회사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집중해 왔지,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결국 노조가 살아남으려면 정규직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도 노동자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만 개에서 15,000개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곧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현대차의 125조 투자 계획 중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36조 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는 늘어나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1만 명을 새로 뽑겠다고 한 인력이 생산직인지 영구직인지에 따라 기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예요. 높은 인건비, 노사 갈등, 자동화 압박 같은 것들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도전이거든요.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협력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서 일자리와 세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125조 국내 투자 발표가 의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장은 한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행되려면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 해요. 회사와 노조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매년 파업과 협상을 반복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노조 가입률이 %대로 떨어진 건 이런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노조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직원이 절반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노조의 대표성이 약해지면 협상에서의 힘도 약해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고, 이건 곧 회사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노조 없이 개별 노동자가 대기업과 맞서 협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단결된 힘이 있어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논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단결의 방향인데, 지금처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면 노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노조가 내부 개혁을 통해 회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노사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는 국내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자동화와 해외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겠죠. 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보존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얻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 뒤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영위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잖아요. 현대차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노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현대차와 노조 모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에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양쪽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건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에 현대차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차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제 정리였는데요. 제가 다 담지 못한 내용이나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산업 이슈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